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자, 오늘부터 배워볼 과목은 이 수목 병리학입니다. 지금 수목 생리학이랑 그리고 토양화 이렇게 두 가지 했었죠. 이 두 가지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에요. 나무의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목인데 이 수목 병리학과 이후에 배울 거거든요. 이 해충학 같은 경우에는 나무의사의 꽃입니다. 꽃. 왜 꽃이냐면은 우리 그 실무 이제 실제로 하실 때 나무의사 시험을 치르시고 자격증을 따시고 실무를 하시게 되시면은 이제 대부분 만나 뵙는 게 이 병리 쪽이나 이 해충학 쪽에서 나온 내용들을 여러분은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꽃이다. 나무의사의 꽃이다. 벌써 세 번째 과목입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열심히 달려보시죠. 자, 첫 번째 파트 이 수목병리학의 일반입니다.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수목병리학의 역사가 어느 정도 나와요. 역사. 실제로 문제로는 많이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실제적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수목병리학의 역사입니다. 수목병리학이 어떻게 발달되느냐? 이 로버트 하티그에 의해서 부재 중의 균사와 그 외부에 나타난 자실체와의 관계가 처음으로 밝혀졌다고 하네요. 이 부재란 뭐냐면요, 여러분들. 부재란, 자, 부되거나, 부되거나, 부되거나 부패될 수 있는 목재를 말합니다. 즉, 무슨 목재냐면은, 이렇게 잘라진 목재, 이렇게 말해요. 죽어있는 애들. 죽어있는 목재를 우리 웬만하면 이 부재라고 합니다. 왜냐면 얘네는 이제 곧 부패되고 부될 거기 때문에. 예, 여기에 있는 균사들, 이 균사란 뭐냐면은 우리 곰팡이라고 있어요. 곰팡이. 곰팡이의 영양기관이 있습니다. 곰팡이의 생식기관이 있어요. 곰팡이의 영양기관을 우린 균사라고 하고요. 곰팡이의 생식기관을 우리는 포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양기관인 이 균사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뿌리처럼 생겼어요. 이걸 가지고 이 부우제를 이렇게 침입을 하게 됩니다. 네, 부우제를 침입하게 되고 그리고 외부에는 또 뭐가 생기냐면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생겨서 이게 뭐죠? 그렇죠. 버섯도 이렇게 생기게 되거든요. 이 버섯을 뭐라고 하냐면은 자실체라고 합니다. 이 곰팡이가 이제 실제로 눈에 보이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버섯 같은 경우에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포자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포자 덩어리. 균사와 포자의 덩어리. 이렇게 보시면 이제 버섯을 보시면 되시고 이걸 뭐라고 한다? 이 자실체라고 하고 이 균사랑 그리고 이 밖에 있는 자실체와의 관계가 처음으로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실제 관계가 어떻죠? 균사 같은 경우에는 영양분을 기생해서 뺏어가고요. 이 자실체, 버섯 같은 경우에는 버섯이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막 포자가 날아갑니다. 포자가 막 날아가고 이 포자가 어디에 정착을 하게 되고 정착하면 어떻게 되죠? 또 균사가 돼서 영양분을 흡수를 한다. 즉 이런 연관성을 이제 처음으로 밝혀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로버트 하티그가 한 행위고요. 자,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의 수목병리학의 발달.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발달을 했냐? 자,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점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는 일본인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수목병리학 관련된 사람은 일본인이 많습니다. 왜 그렇죠? 그쵸? 우리 그 식민지 시절에 일본인들이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해서 이 수목병리학에 관여를 하였다. 자, 아예 전입니다. 1764년부터 1845년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 서유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실학자거든요. 실학자. 이 서유구라는 실학자가 행포지라는 저서를 내게 됩니다. 이 행포지 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이 배나무랑 향나무랑 가까이 뒀더니 둘이 뭔가 신비스러운 관계가 있더라. 예, 뭔가 병이 생기더라. 그 병이 무슨 병이죠? 배나무 붉은무늬병. 우리가 그 향나무 녹병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배나무 붉은무늬병. 이게 나타났더라. 이걸 처음으로 발견해서 얘기를 한 게 이 행포지입니다. 서유구의 행포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훌쩍 지나와서 1936년, 1937년에 이 타카키 고로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인인데 이 사람이 조선임업회보라는 데서 경기도 가평균에서 최초로 발견된 이 잣나무 털녹병을 동정하여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935년, 1942년까지 이 히라수카 나오히드? 네, 히라수카 나오히드. 이 사람은 조선 산수균이라는 서적에서 우리나라 녹병균 203종을 이제 수록하게 되죠. 우리 광복이 몇 년이죠? 광복 몇 년일까요? 1945년이죠? 1945년. 딱 그 전까지만 있는 거예요, 일단은. 1940년 이 임업시영장이라는 기관에서 선만실용 임업편람이라는 서적을 발표를 했고, 여기 안에는 수목병 92종과 버섯류 163종이 수록되어 있다. 다음 이제 광복 2년 전에 1943년에 이제 이 헨미 타오케, 예, 헨미 타오케라는 사람이 식물 분류질이라는 데서 셉토리아를 비롯한 14종의 병원균을 동정했고, 조선 산림 식물 병균의 연구라는 제목으로 최초의 균학적 연구 결과를 수록했다. 여러분들 이걸 사실 이것도 이해하실 부분은 아니시고, 이 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뭐 해야 된다? 외우셔야 합니다. 네, 이런 부분은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우시는 방법은 이 서적이랑 이 내용이랑 일단 묶어서 외우신 다음에 그 다음 연도나 이 인물이나 기관을 그 다음 보시라. 선만실용 임업편람은 뭐 20병 90이랑 163 이것만 사실 아셔도 되잖아요. 버섯류 163종을 수록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외우시고, 자, 194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광복이 있고요. 그 다음 1950년도에 무슨 전쟁이 일어났죠? 그렇죠. 6.25 전쟁. 우리가 지금 이제 한국전쟁이라고도 불리는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사실 없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전쟁 중인데 뭘 하겠습니까? 전쟁 중이고 지금까지 이제 식민지 이제 국가였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분들은 이제 50년 이후에 56년도부터 이제 슬슬 이제 논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게 이제 56년에 측백나무에 기생하는 병원성 페스탈로티아에 대한 연구를 첫 번째 발표하셨고요. 1958년에 한국의 진균성 식물병 목록, 1959년 포플러 엽꽃병에 관한 연구, 1976년 보호과가 산림병해충부로 승격. 그러니까 이 보호과라는 그냥 뭉뚱그려서 한 과가 있었는데 그게 아예 이제 부서로 변했다는 거예요. 산림병해충부로 아예 세분화돼서 이걸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겼다. 자, 그리고 2012년부터 2015년에 뭐가 생겨났죠? 지금 전국 8개 국립대학에 수목진단센터가 있고, 우리가 이 수목진단센터에서 양성교육을 받잖아요. 나무에서 양성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이 수목 병리학에 대한 어떤 뭐 논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풀어나가실 수도 있으시고 더 많은 이제 분들이 더 노력을 해서 병리학의 발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주요 수목병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나중에 다 이거 배울 거예요. 이제 포플러 녹병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여기서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한 번 더 보시게 되시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르실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주요 나타났던 수목병들이에요. 자, 첫 번째 이 포플러류 녹병입니다. 포플러에서 이 녹병이라는 게 발견이 됐어요. 녹병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배울 거지만 나중에 뭐 잔황균, 담자균, 뭐 난균, 뭐 유주포자균 등등 여러 균의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녹병은 이 담자균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담자균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게 이 녹병인데, 녹병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5가지 세대를 거쳐요. 그게 뭐냐? 여름 포자 세대를 거치고 겨울 포자 세대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담자 포자 세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 녹병 정자, 녹포자.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나중에 녹병에 대해서 배울 때 말씀을 드릴 거지만 미리 알고 계시면은 이렇게 5가지로 총 5세대를 거치게 됩니다. 5세대를 거치게 되는데, 자, 이 여름부터 이 담자까지, 예? 여름부터 담자까지 한 기주에 있고, 그리고 녹병정자부터 이 녹포자에는 또 다른 기주로 가서 있는다. 서로 기주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얘네랑 기주가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중간 기주라고 합니다. 중간 기주. 중간 기주는 뭐를 기준으로 중간 기주냐고 하면은 조금 더 경제적으로 가치가 좀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이 여름포자부터 담자포자까지 있는 요 세대가 가치가 좀 떨어진다. 경제적으로나 이 병리학적 가치가 좀 떨어진다 하면은 요것을 중간기주라고 보는 거고, 여기서 떨어지면 요것을 중간기주라고 보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포퓰러 녹병, 우리나라엔 낙엽송을 기주로 하는 이 멜란프소라라고 합니다. 에미 멜란프소라 라리시 포퓰리나와 현호생류를 기주로 하는 이제 이 멜란프소라 매그너시아나가 분포하여 있습니다. 자, 요거 이 병균 같은 경우도 이 녹병도 이제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보면 포퓰러 녹병이지만 이 안에 이렇게 또 나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품종이 있다는 거예요. 품종은 아니고 병균에도 이제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종류가 여러 종류들이 있고, 자, 이렇게 기주가 여러 기주가 있다. 낙엽송도 있고 이 현호색으로 하는 기주도 있고요. 포퓰러 녹병 같은 경우에 포퓰러 잎에서 월동한 여름포자가 직접 1차 전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규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름포자로, 자, 보통 여름포자가 돼서 겨울포자가 되고요. 겨울포자에서 월동을 합니다. 월동, 겨울을 보낸다는 거예요. 겨울포자에서 겨울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담자포자라는 포자를 만들어서 이제 쭉쭉쭉 다른 기주로 뿌려주고, 그 뿌려준 게 녹병정자가 되고, 이제 녹포자가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건데, 이 포퓰러 같은 경우에서는 남부지방에서 겨울포자가 안 되고요. 그냥 여름포자로 쭉 겨울을 보냅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은, 그대로 같은 기주를 또 여름포자로 공격을 해요. 네. 이게 바로 1차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여름포자로 월동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뭐 봄이나 여름에 또 가해를 하겠죠. 그 가해할 때도 그냥 이 여름포자로 가해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포퓰러 녹병 이 얘기고요. 자, 다음 디귿. 잎녹병 저항성 클론인 이태리 포퓰러 1, 2호를 개발 보급하는데 성공하게 됐습니다. 자, 이 포퓰러 녹병의 저항성 유전자를 가진 이 이태리 포퓰러 1, 2호를 보급하는데 성공했고, 이태리 포퓰러 1, 2호는 실제로 이 포퓰러 녹병의 저항성입니다. 바로 다음 넘어가 보죠. 다음은 이제 잣나무 털녹병입니다. 잣나무 털녹병은 세계 3대 수목병이에요. 세계 3대 수목병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녹병이기 때문에 아까 그 5세대 거치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담자균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1936년 가평에서 발견됐고 1965년 평창에서 다시 발견됐습니다. 중간기주가 송이풀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럼 기주는 뭘까요? 원기주는 뭐일까요? 잣나무 털녹병이니까 잣나무가 기주고, 그리고 이 송이풀이라는 녀석이 뭐겠어요? 중간기주라는 겁니다. 네, 중간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까치밤나무류에 기생하는 잣나무 털녹병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발견된 적이 없다. 이 송이풀 말고 이 까치밤나무도 이 잣나무 털녹병의 중간기주 역할을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적은 없다. 자, 세 번째, 대추나무 빗자루병입니다. 대추나무 미친놈병이라고 돼요. 대추나무 미친놈병. 왜냐하면은 그 미친 사람처럼 굉장히 산발해서 잎이 막 생기기 때문에. 예, 이것은 충북 보은 지역에서, 보은에 이 대추가 유명하잖아요. 그쵸? 1950년도에 산발적으로 발생을 했고요. 이 병을 일으키는 녀석은 뭐냐면은 이 파이토플라즈마라는 미생물이에요. 파이토플라즈마. 자, 이것은 조금 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이토플라즈마를 매개하는 매개충이 있는데, 그게 모무니 매미충이라는 녀석이고, 이 모무니 매미충에 들어가 있는 파이토플라즈마를 없애려면은 이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을 수간에다가 주입을 해야 된다. 네,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수간 주입하면은 이 파이토플라즈마 어느 정도 방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 빗자루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요. 보통 잎이 이렇게 돼서 잎이 이렇게 나고 잎이 이렇게 나야 되는데, 이런 데서도 막 나는 거 잎이. 그러니까 눈에선 잎이 다 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잎이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자체가 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빗자루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잎이 그냥, 이제 수목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물과 영양분은 한계가 있는데, 잎만 막 이렇게 엄청 많은 거예요. 잎에서 뭐 일어나죠? 광합성 일어난 거예요. 강제로 막 광합성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막 끌어 쓰는 겁니다. 잎도 어느 정도 균형에 맞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많게 되면 어떻게 된다? 수목이 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대추나무 빗자루병 걸리면 몇 년 못 살아요, 애들이. 걸리면 거의 죽는다고 보면 됐었어요, 예전에는. 지금도 이제 옥시자 테트라사이클이 있기는 하지만 걸리면 굉장히 치명적이다. 예. 왜냐면 몇 년 뒤에 바로 죽어버리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오동나무 빗자루병입니다. 오동나무에도 이 빗자루병이 생겼고, 오동나무는 1970년대 많이 조림했다가 이 병으로 인해서 거의 전멸돼서 조림이 중단된 이런 사태도 있었습니다. 이 오동나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장 속도도 빠르고 어디든 잘 적응하고 이런 나무인데 그래서 많이 조림용으로 이제 많이 했었다가 이 병 때문에 완전 박살이 났었다. 자, 4개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 단백장잎 노린재, 썩덕나무 노린재, 오동나무 애매미충. 자, 이렇게 3가지 있는데 시험 단골 출제예요. 시험 단골 출제. 오동나무 빗자루병에 매개충이 아닌 것은, 매개충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 방지하려면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수가 주입해야 되고. 자, 다음. 자, 이거는 공부 안 하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소나무 재선충병. 소나무 재선충병. 우리나라에는 소나무가 굉장히 많고요. 자, 토양학이랑 조금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데 우리나라 토양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토양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를 이루고 있는 광물은 1대1형 광물인 카올리나이트. 카올리나이트는 어떻죠? 영양분을 흡착 보유를 잘 못하죠. 예, 굉장히 척박한 땅이란 말이에요. 척박한 땅. 이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게 침엽수. 침엽수 중에서도 이 소나무라는 말이에요. 소나무. 그래서 우리는 소나무를 굉장히 많이 주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소나무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 소나무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1988년에 부산에서 갑자기 소나무들이 막 전체적으로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원인을 잘 못 찾다가 결국엔 찾았는데 이 솔수염 하늘소, 북반수염 하늘소 요 녀석들 때문에 발생을 한 거였어요. 이 솔수염 하늘소, 북방수염 하늘소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 선충이 들어갑니다. 선충. 이 소나무 재선충이라는 얘가 들어가요. 소나무 재선충. 소나무 재선충이 들어갑니다. 선충은 토양학에서 배웠었죠. 이렇게 선형동물입니다. 이렇게. 이런 선형동물인데 이게 한번 소나무에 들어가면은 소나무가 그냥 싸그리 거의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병이고 예전에는 피해가 굉장히 막심했던 그런 병이고 심지어 이 관련 법령까지 있어요. 이 소나무 재선충에 관련된 아예 법령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병입니다. 이 병은. 자, 다음은 소나무류 송진가지마른병이란 병이고요. 푸사리움 가지마른병이라고도 합니다. 1996년 리기다 소나무림에서 처음 발견. 리기나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지만 잎이 이렇게 3개가 있죠. 리기나 소나무림에서 처음 발견됐고 미국, 일본 등지에서 발생하는 푸사리움 썰시나텀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썰시나텀과 동일종이다. 자, 방제는 테브코나졸 유탁제 수간 주사를 해서 방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 알고 계시고. 자, 다음은 참나무 시드름병입니다. 참나무 시드름병. 참나무가 시들시들 앓는다. 그래서 시드름병인데, 시드름병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했는데, 잎이 죽어 있어요. 이거는 죽었어. 죽었는데, 계속 붙어 있어요. 원래 죽은 잎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시드름병에 걸린 수목들은 잎이 죽어있는 상태로 계속 붙어 있어서 병증을 쉽게 우리가 파악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섬나무잎은 2004년에 경기도 성남시 신갈나무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자, 제가 이쪽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지금 재선충병 1988년, 이 송진가지마른병, 푸사리움 가지마른병 1996년, 시드름병 2004년이죠. 연도 중요합니다. 연도 중에서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어디서 발생했는지 이거 시험에서 나왔었어요. 이 시드름병은 아니지만 다른 병에서 이게 나왔었어요. 이 위치가 지역적 위치가 나왔었고 자, 이 신갈나무까지 이렇게 키워드로 3가지는 무조건 알고 계시라. 그 병원균이 뭐냐면은 라펠리아 퀴르쿠스
피르쿠스 몽골리케 요거거든요. 여기서 요게 병원균이고 이 병원균을 매개하는 매개충은 이 광릉 긴나무좀입니다. 네, 중요합니다. 자, 수목병의 원인이 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 수목병의 원인이 되는 것, 생물적 원인과 비생물적 원인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생물적 원인은 이 진핵생물인 곰팡이, 원핵생물인 세균, 그리고 미생물인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즈마,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렸었죠. 빗자루병에 일으키는 그 원생동물, 선충, 기생성 종자식물 등이 이 생물적 원인입니다. 이 자체가 생물이는 거고요. 이 비생물적 원인은 생물이 아닌 것들, 뭐 온도라든지 수분, 토양, 대기, 화학물질 이런 애들이 비생물적 원인입니다. 자, 다음 수목병의 발생 요거까지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수목병의 발생 두 번째 파트. 자, 수목병의 성립입니다. 수목병해가 다양한 미생물들과 아까 본 그 생물적 원인들 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럼 무슨 생물이 어떤 식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곰팡이병의 발생에 좋은 조건이 뭐냐? 곰팡이. 우리 곰팡이 어떨 때 많이 쓰죠? 습할 때. 그렇죠. 어두울 때. 굉장히 많이 생기죠? 자, 똑같습니다. 어둡고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잘 자라고, 건조한 조건에서는 민감해 잘 못 자라고, 주로 기주 식물에, 자, 이거 죄송합니다. 실물이 아니고요. 식물입니다. 주로 기주식물에 생긴 상처로 침입을 하고 세포벽과 세포막을 뚫고 직접 침입도 가능하다.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상처 침입 중요하고요. 자, 수목병이 일어남에 있어서 이 병균이나 이 해충들, 특히 병균들이 가장 많이 침입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 상처예요, 상처. 식물엔 상처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이 상처를 통해서 대부분 침입을 하고,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이 세포벽과 세포막을 뚫고 직접 침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침입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직접 침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곰팡이 병이다. 자, 다음 세균에 의한 병의 발생. 크기가 작아 기주 수목에 생긴 상처, 얘도 마찬가지로 상처로 들어가고, 이 기공, 피목, 수공, 밀성과 같은 자연계구를 통하여 침입할 수가 있다. 기공은 입 뒷면에서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그 구멍을 기공이라고 하고, 피목은 우리 수간에 보시면 이렇게 조리퐁처럼 생기신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나무 줄기를 보시면 이렇게 조리퐁처럼 생긴 거 보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줄기에서도 줄기의 숨구멍이라고 보시면 돼요. 줄기의 숨구멍이고 이것을 우리는 피목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수공이 뭐냐면은, 자, 잎에 이렇게 끝에 보시면은 여기 끝에서 가끔 물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수공. 그리고 밀선은 다 아시죠? 밀선 다 아실 거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주수목에 생긴 상처는 곰팡이에서야 마찬가지로 세균의 주요 감염 부위가 됩니다. 상처는요. 자, 다음 선충에 의한 수목병. 선충은 일반적으로 토양에 서식하면서, 자, 선충은 토양에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양에 서식하고요. 뿌리에서 물과 양분을 흡수하는 가장 중요한 부위인 유근을 가해한다. 유근은 어린 뿌리를 말하거든요.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뿌리들을 말하는데, 식물은 이렇게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된 뿌리들로 약 7, 80%의 영양분을 흡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유근들, 이 분리대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유근을 가해하는 게 바로 이 선충입니다. 식물기생선충의 구조적 특징인 구침을 통하여 바이러스를 건전한 식물체에 옮겨주기도 한다. 이 구침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옮기기도 하고요. 세 번째, 곰팡이와 같이 직접 침입이 가능하다. 자, 이것도 굉장한 특징이죠. 자, 다음은 바이러스에 의한 병의 발생입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도 바이러스죠. 자, 첫 번째, 기주세포나 조직에서 양분을 취하지 않습니다. 기주세포나 조직에서 양분을 취하지 않습니다. 얘는 뭐만 하냐면요, 그냥 증식만 해요. 바이러스는 증식만 하고요. 세포 내로 침입한 바이러스의 단백질 외피가 벗겨지면 기주세포가 동일한 바이러스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증식을 하게 되고, 절대기생체란 말이 뭐냐면은 이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생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만 기생이 가능한 겁니다.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생활이 가능하며 어리고 활동적인 기주세포를 좋아하게 됩니다. 이게 바이러스에 의한 병의 발생의 특징이고요. 자, 다섯 번째,
파이토플라즈마에 의한 병의 발생입니다. 파이토플라즈마는 대부분 전신병해를 일으키고요. 전신의 병을 일으키고 체관부가 감염이 됩니다. 우리 물관부, 물과 이 무기 영양분을 이제 흡수하고 운반해주는 이 물관부.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잎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탄수화물들을 이동시켜주는 게 이 체관이라고 했잖아요. 이 체관부를 감염시켜서 당의 이동을 방해합니다. 당이 탄수화물이죠. 그 이동을 방해하는 거 파이토플라즈마. 자, 어떻게 전반되냐면은, 자, 이거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삽목 등 영양 번식체에 의해서, 두 번째, 매개충에 의해서, 세 번째, 뿌리 접목에 의해서 전반되고, 이 이외에는 전반을 일단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이 이외의 전반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일단 알고 계시고요. 자, 매개충 내에서 약 10일에서 20일간 잠복해 있고, 이렇게 잠복해 있는 해충을 보독충이라고 합니다. 독을 보유하고 있다 해서 보독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경란전염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알에 의해서 이제 전염되는 경란전염이 있는데, 이 경란전염이 되냐 안 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어떤 책에는 되어 있다고 어떤 책에는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안 된다고 보는 견해가 지금 현재로서 맞습니다. 이건 그냥 안 된다고 알고 계세요. 경란전염 안 된다. 된다고 해도 틀린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맞습니다. 자, 그럼 수목병해가 어떤 병환, 어떤 이 절차를 거쳐서 감염이 되고, 그 다음에 증식이 되고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면 되냐면은 이 접종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접종은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거랑 같아요. 접종은 이제 이런 어떤 병원균이 이 기주를 이제 감염시킬 준비가 됐다. 환경이 됐다. 환경이 됐으면은 이제 일단 접촉을 해야겠죠. 일단은 이렇게 표피에 붙은 거예요. 이렇게 일단은 접촉, 그냥 이제 맞닿기만 한 거죠. 맞닿고 이게 이제 슬쩍 간을 봅니다. 안에서 슬쩍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침입이라고 하고, 슬쩍 들어가서 뭘 하냐면은 이거 내가 감염시킬 수 있나? 침투해서 증식까지 할 수 있을까? 기주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게 기주가 어떤 녀석인지를. 자, 만약 인식을 해서 오케이 뜨면은 감염을 시작합니다. 감염은 이제 증식을 하는 거예요. 아예. 감염은 아예 증식을 한 감염이고, 그 다음에 세포 내로 아예 침투를 해버립니다. 증식한 뒤 침투까지 해버립니다. 들어와요. 들어온 다음에 이제 거기서 살아요.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자, 감, 침, 정. 이건 무조건 외워두십시오. 감, 침, 정.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전체를 모르셔도 됩니다. 일단 감, 침, 정을 무조건 알고 그 다음에 병환을 외우시면은 병환도 외워지실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자, 정착까지 했으면 이제 병원체, 생장 및 번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징이 발현이 됩니다. 병징이라는 것은 이제 이 병에 걸려서 어떤 이제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병에 걸리면은 어떻게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대상포진이라는 병에 걸리면은 약간 오돌토돌 튀어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피부가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 병징이 발현이 되고,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 월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징을 발현시킨 다음에 월동을 해서 쭉 1차 전염원이 돼서 그 다음 연도에 전반을 시키는 경우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병징 발현하고 이 병원체가 바로 또 병원체가 바로 이렇게 또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2차 전염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도둑 이야기로 해서 좀 이렇게 외우는 법을 좀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감, 침, 정이다. 감, 침, 정 알아가시고, 나머지는 도둑이 물건을 처음에 찾아서부터 주머니에 넣는 거, 그 이유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풀어봤으니까 그냥 외우시기 좀 힘드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 수목병의 진단을 들어가고요. 이 3번은 괜찮습니다. 3번 괜찮은데 이 4번부터가 수목병이거든요. 그 파트가 굉장히 길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무쌤입니다. 자, 병리학 두 번째 시간 들어가 볼 텐데, 자, 이번에 배울 내용은 뭐냐면은 이 수목병의 진단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나무의사가 되신다면 이 진단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죠. 원인이 뭔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진단법이 있는지,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진단 절차입니다. 진단을 첫 번째 정상과 비정상을 판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발생한 나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문제가 발생한 나무가 있는데 이거를 비정상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 정상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정상인데 예를 들어서 약을 쳤다. 그럼 약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고 비정상인 비정상인데 정상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뒀다. 그럼 얘는 점점 더 죽게 되겠죠. 예, 일단 정상과 비정상인지 가장 첫 번째로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 그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 나무의 생육 및 재배 환경과 이력 조사입니다. 이 나무가 어떻게 살아왔고 환경이 어떻고 그리고 뭐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됐고 뭐 옛날엔 어땠고 뭐 주변에 뭐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 이제 아셔야 되죠. 자, 세 번째는 이 기생성과 비기생성의 구분입니다. 기생이란 뭐냐면요. 이 A란 녀석과 B란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 A라는 녀석만 이득을 보고 한쪽이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이것은 기생입니다. 자, 이것은 기생인데 자, 여기서 이게 없어지잖아요. 이득 보는 존재가 없어진다. 그럼 뭐예요? 비기생입니다. 간단하게 어떠한 물질이 어떠한 생명체가 이제 다른 것에 피해를 주고 자신이 이득을 얻는다. 기생이고요. 피해는 주지만 이득 얻는 게 없다 얘가. 그러면 비기생성입니다. 네, 뭔지 아셨죠? 이런 식으로 기생과 비기생성의 구분을 하시면 되시고 자, 기생성병과 비기생성병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5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 발병 부위. 기생성병은 식물체 일부에 기생을 하기 때문에 식물체 일부에서 발병을 하고요. 비기생성병 같은 경우에는 식물체 전체에서 발병을 하게 됩니다. 자, 밑에 사진 보시면 아실 텐데, 자, 기생성병 이런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감염을 했고, 이렇게 실제 여백세포가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얘네가 실제로 피해를 주고 머물면서 기생을 하고 있는 그 장소만 피해를 보게 되고요. 자, 이거는 비기생성 병입니다. 자, 뭐에 의한 피해냐면은 바람에 의한 피해예요. 바람에 의한 피해. 바람에 의한 피해인데 이 바람이 이득을 보나요? 아니죠. 바람은 이득을 보지 않습니다. 바람은 얘를 넘어뜨리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비기생성병이고 바람에 의한 건 비기생성병인 거고 이 바람에 의한 것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불기 때문에 식물체 전체에 피해를 주게 된다. 자, 두 번째 발병 면적입니다. 예, 비기생성병 같은 경우에 발병 면적 예, 당연히 제한적이고 발병 면적 넓겠죠. 식물체 전체로. 자, 병 진전도. 이 기생성병은 다양합니다. 여기서는 좀 강하게 될 수도 있고 여기서는 약하게 될 수도 있지만 얘는 어때요? 다 똑같다. 비슷하다. 종특이성은 얘는 높고요. 당연히 높겠죠. 얘는 종특이성 매우 낮고 병원체 존재. 이 기생성병 같은 경우에는 이런데 병이 있는 거예요. 병원부에 병원균이 있든지 다 있는 거예요. 병원부에 있고 이 비기생성병 같은 경우에는 바람 봐보세요. 바람 슉 지나갔죠? 없잖아요. 병원부에 지금.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병원부에 없다. 조금만 생각해도 이런 부분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장에 사실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네 번째로는 병징과 표징의 관찰인데 표징은 이 병원체가 아예 여기에 그냥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병원체가 보일 때 우린 표징이라고 하고 이 병원체로 인해서 이 부위에 어떤 문제점이 생겼어요. 생겼는데 병원체는 보이지 않아. 그럴 때 우리는 이 병징이라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원인의 검출, 원인이 뭔지 검출을 해야 되고요. 여섯 번째, 조사 및 검출 자료 분석과 최종으로, 이것 때문에, 이게 좀 영향을 많이 줘서 대부분 이것 때문에 피해를 준 것 같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최종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병징입니다, 여러분. 아까 병징 뭐라고 했었죠? 그쵸. 이런 병징 밑에 보시면은 간접적이고 눈으로 병원체가 보이지 않는 것이 이제 병징입니다. 병징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화, 쇠퇴, 위축, 억제, 상평생장, 2층 형성,
각종 대사작용, 뭐 기능장애 등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외화를 한번 읽어볼게요. 외화는 세포의 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기관의 발육 정도가 낮은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부터 이 글씨를 아마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분화는 대부분 세포에서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세포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고, 자, 우리가 대부분 세포의 신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세포가 이렇게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뭐라고요? 세포의 신장입니다. 근데 세포의 분화란 뭐냐면요. 세포의 분화란, 자, 어떤 세포가 초기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분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초기에 이렇게 생겼어요. 초기에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어떠한 목적이나 기능이 추가된 거예요. 이 세포의 목적이나 기능이 추가된 거.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을 가져서, 뭐 얘는, 탄수화물 운반의 역할을 해. 탄수화물 운반의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뿌리로 가서 뿌리세포가 된다든지, 네. 아니면은, 표피에 가서 표피세포가 된다든지, 아니면 잎에 가서 엽육세포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세포가 어떤 목적과 기능을 가지게 되면 이것은 분화라고 합니다. 분화. 목적과 기능을 가지게 된 세포가 분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세포가 좀 진화했다. 이거랑 좀 비슷한 말이라고 보거든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세포의 목적과 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기관의 발육 정도가 낮은 것. 자, 셋째는 영향을 받은 잎이나 다른 부분이 조직의 성장과 확산에 관계없이 세포의 분화가 정지하는 것. 세포가 어디로 이제 가지 않는 거예요. 뿌리라든지 엽육세포라든지 뭐 줄기세포 이런 식으로 분화가 되지 않는 거, 정지하게 버리는 거 셋째. 자, 다음 위축은 식물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 억제는 기관의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자, 기관은 뭐가 있죠, 우리? 영양기관 뭐뭐 있습니까? 잎, 줄기, 뿌리 있었고, 그쵸? 생식기관은요? 꽃 있었고, 열매 있었고, 종자 있었죠. 네, 이런 식의 기관이 발달되지 않는 경우 억제라고 하고요. 다음 상평생장, 이거 왜 나타난다고 했었죠? 그쵸, 에틸렌 때문에 나타난다고 했었죠. 자, 이 상평생장은 잎의 윗부분이 더 많이 자라서 잎이 이렇게 처지는 형상이에요. 이게 상편생장이고요. 자, 다음 2층 형상입니다. 2층이랑 이란 다른 것을 말할 때, 우리 이질감 들어, 너랑 이질감 들어 할 때 그 이자예요. 다른 것을 말할 때 2층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잎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2층이 어디에 생기냐면요. 줄기가 이렇게 있고 2층이 여기서 생깁니다. 네. 여기서 이쪽 층이랑 이쪽 층을 나눠요. 여기 2층에서. 그래서 얘를 똑 떨어뜨리게 됩니다. 똑 떨어뜨리는데 이런 것을 이제 2층 형성이라고 합니다. 2층은 다양한 이유로 형성이 되는데 뭐 병원균이 침입됐을 때도 2층이 형성됩니다. 병원균이 더 이상 침입 못하게 2층이 형성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낙엽이 질 때 2층을 형성시키는데, 낙엽이 질 때는 2층을 왜 형성시키냐면요. 자, 낙엽이 그냥 떨어지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낙엽이 떨어져도 뭐가 남냐면요. 상처가 남아요, 상처. 줄기가 이렇게 쓰면은 여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잎이 있었는데 잎이 떨어져 나가면 여기가 상처가 된다면, 상처에 뭐 들어올 수 있죠? 병원균들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쵸? 병원균, 뭐 미생물들, 상처를 통해서 가장 많이 침입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때문에 2층을 형성하고요. 2층 형성하면 그걸 막아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 각종 대사작용, 기능장애 등이 있다. 자, 다음 표징입니다. 표징은 뭐예요? 직접적이고 눈의 병원체가 보이는 겁니다. 이 균사체, 균핵은 균이 동그랗게 뭉친 거예요. 다음 포자, 버섯 등 우리 직접 볼 수 있죠.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우리 표징이라고 합니다. 병원균 그 자체 표징이라고 하고요. 자, 다음은 이 진단법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진단법의 종류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육안 관찰입니다. 우리가 나무의사 되면 가장 많이 하실 거, 이 육안 관찰입니다. 맨눈으로 보시고, 이 황현상이 일어났네? 아, 여기 해충이 있구나. 육안 관찰하는 거고요. 다음 배양적 진단입니다. 배양적 진단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 수입종자 검역 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여과지 습실 처리법 있고요. 근데 영양 배지에서 배양을 해서 하는 거 영양 배지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알아두시고. 자, 다음은 생리화학적 진단입니다. 생리화학적 진단. 이것은 이 화학적 성질. 식물이 병에 걸렸을 때 변하는 화학적 성질을 조사하여 병을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가 이 황산구리법이에요. 황산구리법. 황산구리법은 여러분 혹시 황산구리에 이 석회를 첨가하면 뭔지 아시나요? 보르도액입니다. 보르도액. 보르도액. 이 보르도라는 시가 있어요. 프랑스에 보르도시라고 있어요. 보르도시. 보르도시. 이 보르도시에서 이 보르도액이 처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린 보르도액이라고 합니다. 보르도액은 황산구리랑 생석회랑 이렇게 섞여진 게 우리는 이 보르도액이라고 해요. 어쨌든 이 황산구리 자체가 곰팡이랑 만나게 되면은 어떤 억제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진단하는 데 쓰이는 거고. 자, 다음은 그람 염색법입니다. 그람 염색법은 어디서 쓰이죠? 세균에서 쓰입니다. 세균. 세균의 세포벽의 성질 중에는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펩티도 글루칸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펩티도 글루칸이라는 성질이 있는데 이게 어떠한 시약에 의해서 염색이 되느냐 아니면 또 어떤 다른 시약에 염색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랑 양성균과 양성균, 그랑 음성균, 그랑 음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펩티도글루칸이 두꺼우면은 그람 양성이고 펩티도글루칸이 얇으면은 그람 음성균입니다. 자, 다음 보셔야 될 것은 이 해부학적 진단입니다. 해부학적 진단. 해부학적 진단은 말 그대로 해부를 하는 거예요. 해부를 하는 거고, 현미경이나 맨눈으로 조직 내 외부에 존재하는 병원군의 형태, 조직 내부의 변색, 식물세포 내의 X체 등을 관찰하여 진단에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세균 및 곰팡이를 동정할 때는 식물체 줄기를 잘라버립니다. 물에 담그는 방법이 있고, 자, 자실체를 진단할 때는 조직을 미세 절편기를 사용하여 이제 동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현미경적 진단인데 말 그대로 현미경을 사용하는 거예요. 현미경을 사용하는 건데, 자, 보시면은 이 해부 현미경이 가장 좀 큰 거를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 더 작은 거는 이 광학 현미경. 그 다음에 이 투과 전자 현미경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현미경에서 볼 수 있는 미생물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추후에 제가 보도록 하고요. 자, 투과 전자 현미경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TEM과 SEM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투과 정도를 관찰하는 것은 TEM. 그 다음에 이 주사 전자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반사 정도를 관찰해냅니다. SEM이라고 하고요. 자, 다음은 우리 혈청학적 진단이라고 불리는 이 면역학적 진단입니다. 면역학적 진단을 설명드리려면은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뭐냐면은 이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가 뭐냐? 병균이고 얘가 뭐냐? 자, A혈청. 그 다음에 얘는 B혈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각각의 병균마다 이 혈청이 들어갈 수 있는 요게 달라요. 보시면은 요 부분이랑 만나서 결합이 될 수 있겠죠? 얘도 요 부분이랑 만나서 결합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각각의 항혈청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항혈청이라고 하는데, 자, 요런 애들을 만들어서 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병균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은 얘인지 얘나 또는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만들어보고 얘도 만들어봐서 만약 얘를 넣었는데 얘가 잘 달라붙는다, 결합이 잘 된다. 오케이, 너 이 병균이구나, 너 병균 A구나. 만약 얘가 잘 된다, 너 병균 B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얘네가 결합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방금 그 A 병원균이랑 A 혈청이랑 만났죠. 그리고 그렇죠. 이건 A끼리 만나는 거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하는 게 이 면역학적 진단입니다.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응집과 침강 반응, 면역 확산법, 한청 이중 확산법, IF법, 면역 효소 항체법, 엘리사법이라고 불리죠. 그 다음에 ISEM법, 그 다음에 dot blood assay법, 그 다음 딥스틱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네. 이 면역학적 진단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면서 이런 문제들 나올 수 있겠죠. 무조건 외우십시오. 이거 하나하나 알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외우시는 게 최고예요. 자, 다음 분자 생물학적 진단입니다. 분자 생물학적 진단은 자, 이 DNA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DNA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대표적인 게 우리 PCR 방법이 있습니다. PCR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코로나 진단 키트가 활용하는 방법이 이 PCR 방법입니다. 보시면은 이 부분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뭐죠? 그쵸? 이게 이제 DNA의 기본 단위입니다. 기본 단위인데 보시면은 A도 있고 C도 있고 G도 있고 T도 있어요. 이걸 한번 써볼게요. A, C, G, T.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염기가 이렇게 결합돼서 배열되잖아요. 그쵸? 이 배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IQ가 높고 IQ가 낮고 또는 여러분들이 쌍꺼풀이 있고 쌍꺼풀이 없고 키가 크고 작고 이런 유전적 성질이 이 염기의 배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배열을 크게 확대시켜가지고 그 사람의 또는 그 병원균만의 특성을 알아내는 방법, 바로 PCR 방법인 거죠. 자, 여기는 진단법이 다르니 보시고, 자, 현미경별 진단 가능한 미생물. 자, 이런 부분이 시험에 좀 많이 나올 거예요. 보시면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거, 균총은 이 세균의 집합체입니다. 그 다음 자실체, 곰팡이의 집합체인데 자실체는 뭔지 아시죠? 버섯. 자, 다음 광학현미경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 아까 전에 해부 다음이 광학, 그 다음에 그렇죠. 전자현미경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었죠. 광학현미경은 이제 선충, 곰팡이, 바이러스, 봉입체 등을 볼 수 있고 전자현미경으로는 이제 세균, 파이토플라즈마, 바이러스 등을 보고 진단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 하십시오. 이 광학현미경으로도 세균이 보이긴 보여요. 보이긴 보이지만 진단하기에는 무리다. 진단을 하려면은 이 전자현미경이 있어서 무슨 세균인지 알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쵸? 이 진단 가능한 미생물 방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진단함에 있어서 법칙이 하나가 있어요. 이 법칙을 지켜야 되는데 바로 이 코의 원칙입니다. 코의 원칙 한번 보시죠. 자,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가 실제로 진단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코우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병든 식물의 병진 부위에서 병원체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잎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 여기가 국소적으로 뭔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병원체가 일단 있어야 돼요. 우리 병원체를 일단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병원체는 반드시 분리되고 영양배지에서 순수 배양되어 특성을 알아낼 수 있어야 한다. 자, 이 병원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떨어져 나와야 되고요. 이 떨어진 거를 뭐 이런 영양배지에서 배양을 시켜가지고 그 특성을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다. 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순수 배양된 병원체는 병이 나타난 식물과 같은 종 또는 품질 건전한 식물에 접종하였을 때 기존 병이 나타났던 식물체에서와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야 된다. 자, 이거를 여기 있던 병원체를 다시 이 똑같은 식물에 이렇게 올렸어요. 올렸을 때 똑같이 얘랑 같은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 자, 네 번째, 병원체는 재분리하여 배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특성은 이와 같아야 된다. 자, 그 여기 있는 걸 또 다시 영양배지에다가 배양을 하고 그 영양배지에 있는 거를 또 다시 이 식물에다가 했을 때 똑같은 증상이 나와야 된다. 이게 코우의 원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완벽주의자죠. 네. 완벽하게.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가 이거를 진단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이 진단했고 이 병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이 코우의 원칙을 적용하기 힘든 미생물. 자, 이런 것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건 시험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코우의 원칙을 적용하기 힘든 미생물,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즈마, 물관부 국제적 세균, 그리고 원생 동물인데, 자,
얘네 같은 경우에 왜 안 되냐면은 이 두 번째 특징 중에서 영양배지에서 순수 배양이 되어야 돼요. 영양배지에 순수 배양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 기생체라고 했어요. 절대 기생. 얘는 기생만 하고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무조건 기생을 하고 있어야 살 수 있는데 영양배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영양배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코의 원칙을 적용하기 힘들다. 그래서 적용하기 힘든 녀석들도 이렇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건데, 요 수목병에부터 이제 진정한 병리학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총론과 강론이 같이 나오거든요. 총론과 강론이 같이 나오는데, 총론은 대략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강론은 그 세세한 거 하나하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전 시험에서는 사실 이 총론 부분이 더 많이 나왔다고 하면은, 요즘 시험에 들어서 이 강론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알 수밖에 없다. 예, 자세하게 알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외워야 될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이 병리학이나 해충학 같은 경우 이해하는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외워야 하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그럼 점수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기서 강의 종료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자, 오늘 배워볼 부분은 이 수목병해 파트입니다. 수목병해. 네 번째 파트면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용도 많고 이 파트로 거의 끝나요. 이 파트를 다 하시다 보면 거의 끝나가는 그런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곰팡이한 수목병해입니다. 곰팡이에 의한 수목병해. 수목병해를 일으키는 원인, 저번 시간에 배웠죠. 굉장히 많죠. 바이러스도 있고, 뭐 파이토플라즈마라는 녀석들도 있었고, 세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여러 수목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는데, 가장 많으면서 가장 잘 알려진 이 곰팡이 먼저 한번 봐보겠습니다. 처음에 곰팡이의 특성입니다. 곰팡이는 무슨 생물이냐면요, 여러분들, 진핵생물이에요. 진짜 핵을 가지고 있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랑 좀 비슷해요. 볼게요. 곰팡이 진핵세포 이렇게 생겼고, 보시면은 안에 뭐 있죠? 핵막이 있습니다. 핵이 있고 바깥에 이 핵막이 있어요. 이렇게. 이 핵막이 있냐 없냐? 이 핵막이 있음으로 인해서 핵이 어느 정도 이제 독단적으로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하면은 진핵생물이고, 그게 아니라 이 핵막이 없고 핵이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흩뿌려져 있다 라고 하면 그건 뭐라고 했었죠? 그쵸, 원핵생물이라고 했죠. 원시적인 핵을 가지고 있어서 원핵생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외의 부분들은 여러분 한 번씩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깊게 가실 필요는 없으시고. 자, 진핵생물은 곰팡이, 동물, 식물, 인간 모두 진핵생물이고, 원핵생물은 세균과 이제 이 고균, 오래된 균, 이래서 고균인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요. 생식수단으로는 포자를 가지고 영양수단으로는 균사를 가집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살짝 말씀드리면은 이걸 식물에 대입하시면 돼요. 토양이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토양 밑에 뭐가 있죠? 뿌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고 그 위에는 뭐가 있죠? 줄기가 있고 이제 나무 이파리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뿌리 이걸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게 균사입니다. 균사이고 우리가 보통 식물에서는 이 줄기랑 잎이랑을 영양기관으로 봤었잖아요. 이 균사들이 뭉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아니라 균사들이 뭉쳐요. 뭉쳐서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 생식수단인 포자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사가 영양을 빨아들이고요. 영양을 어느 정도 빨아들였다 하면은 이 생식기관을 만들어내요. 생식기관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뭐가 나오냐고요? 포자가 나옵니다. 포자가 나와서 이제 생식을 한다. 실제로 생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키틴 성분의 잠깐 지우겠습니다.
키틴 성분의 세포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곰팡이는 뭐라고요? 이 키틴 성분의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난균강, 곰팡이의 여러 분류 중에서 이 난균강이라는 녀석들이 있어요. 이 난균강은 세포벽이 이 베타글루칸과 섬유소로 되어 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의 이 베타는 우리 단백질 구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단백질 구조가 알파 구조랑 베타 구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알파 구조는 이런 나선형 구조고, 이 베타 구조는, 뭐 어떻게 그려야 되죠? 잠깐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약간 병풍 구조처럼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래서 얘는 구조로 쓰이고요. 얘는 사용하는 걸로 보통 쓰인다. 네, 이 구조로 쌓이는 것. 얘가 베타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로 쓰이는 거예요. 세포벽. 세포벽과 같은 이런 분해가 잘 되지 않는, 분해가 잘 돼서는 안 되는 그런 곳에 쓰이는 게 이 베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 그 식물의 세포벽의 구성 성분이 셀룰로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무슨 구조로 되어 있죠? 베타, 포도당, 베타 1사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이게 구조라서 그래요. 구조. 그래서 베타 구조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섬유소, 일정량의 섬유소도 있다. 자, 난균강은 이런 성질로 인해 분류상 균계가 아닙니다. 이 세포벽 성분이 달라서 균계가 아니고 이 유색조 식물계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또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모든 곰팡이들이 이 난균강을 제외하고 키틴 성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베타글루칸이라고 했잖아요. 베타글루칸은 아니지만 이 글루칸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이 글루칸을 꽤 많은 곰팡이들이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모든 난균강을 제외한 모든 곰팡이에는 글루칸이 없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나오진 않겠지만 그럼 틀린 거죠. 네, 글루칸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분지된 섬유상의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균사는요. 우리가 섬유라고 하면은 이렇게 긴 그냥 물질을 말해요. 긴 물질. 긴 물질을 말하는데, 자, 균사 자체가 이 섬유, 이 긴 게 이렇게 분지돼 있는 구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균사가. 이런 모양으로 이루어진 게 이제 균사고요. 다섯 번째, 10만 종의 곰팡이 중 약 3만 종이 식물병을 유발합니다. 곰팡이가 10만 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약 3만 종이 식물병을 유발하고요. 식물병을 유발하는 곰팡이는 모두 뭐예요? 사상균입니다. 곰팡이 형태에 따라 이 사상균과 효모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모두 사상균입니다. 일곱 번째, 곰팡이가 식물을 가해하는 시기는 대부분 이 무성세대 기간입니다. 무성세대 기간을 뭐라고 보시면 되냐는 이제 영양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양기간. 이때 영양분을 최대한 많이 빠르게 효율적으로 흡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뭘로 갑니까? 생식기간으로 가는 거예요. 식물도 그렇고 여기 누구죠? 이 곰팡이도 그렇고 다 영양을 어느 정도 흡수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후손을 이루기 위한 후손을 좀 이렇게 내보내기 위한 생식기간으로 변화한다. 자, 다음 곰팡이의 구조입니다. 곰팡이의 구조 중에 이 균사 굉장히 중요해요. 균사는 곰팡이의 영양기관입니다. 영양기관의 단위체고요. 실처럼 생겼어요. 확대를 안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곰팡이는 균사를 통해 영양분을 이렇게 뿌리가 토양의 영양분을 흡수하듯이 이 균사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꼽아 놓는 거예요. 기주식물에. 이런 걸 꼽아 놓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겁니다. 이게 모이면 균사체고요. 그리고 이 균사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한다. 예를 들어 포자 생산을 하는 균사 조직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균사가 모이면 균사 조직이 되는 거고. 다음 격벽이라는 게 있는데 격벽이 뭐냐면은 이 균사를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사실 균사를 보면은.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다? 핵이 있습니다. 이 나뉘어져 있는 게 뭐냐면은 격벽이에요.
나뉘어져 있는 게 격벽인데, 이 격벽은 무슨 질로 되어 있냐면은, 우리 아까 곰팡이, 균사 무슨 질로 되어 있다고 했죠? 키틴 질로 되어 있다고 했죠. 얘도 세포벽 성분과 같습니다. 그럼 난균강은 베타글루칸과 섬유소로 되어 있겠죠. 그 세포벽 구조와 같아요. 같은데 얘가 하는 역할이 달라요. 이 세포벽이랑 이 격벽이랑 서로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근데 얘를 이루고 있는 성분은 같다. 키틴질이고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나누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얘가 병에 걸렸어요. 얘가 병에 걸렸어. 그러면 이 격벽이 없는 녀석들이 있거든요. 격벽이 없는 녀석들은 핵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다핵균사라고 합니다. 다핵균사라고 하는데 얘는 여기가 병에 걸렸어. 만약에 이쪽 위가 병에 걸리면은 다 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얘가 이런 식으로 다 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격벽이 있으면은 이 오염물질이 여기 넘어가질 못한다. 그래서 이 밑에 애들은 클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존 방법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격벽은 또 이 세포질의 영양분 같은 거 이동에도 관여를 하게 되고요.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 격벽에 구멍이 있거든요. 자, 5번째, 자좌입니다. 자좌는 균사가 치밀하게 접합해 이룬 조직이고, 균사 다발이나 번식기관 주변에 형성이 됩니다. 다음 균핵입니다. 균핵은 균사가 서로 엮여서 짜인 구형, 타원형의 조직을 말합니다. 여기 안에는 많은 영양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 네, 곰팡이는 이렇게 흡수한다고 보시면 되시고, 자, 균사가 모이면 뭐가 되냐면요, 이 자실체가 됩니다. 자실체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있는 버섯입니다. 버섯. 아까 이렇게 분지상의 섬유상 구조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네, 이런 균사가 모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박는 거 이렇게 균사를 막 받습니다. 그럼 이게 모여서 어떻게 되죠? 균사체가 됩니다. 이런 균사체가 되고 얘네가 영양분을 많이 모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포자, 아까 균사 조직이라고 했죠. 포자 생산하는 기관을 만드는 게 이제 균사 조직이라고 했었는데 이런 균사 조직을 만들어내게 돼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버섯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섯 밑에서 뭐가 나오냐? 포자가 나오게 됩니다. 포자. 그래서 포자가 날아가서 이제 생식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후대를 남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이 균사 합친 거 이거 보이시죠? 이거 동그라미. 이거. 이게 뭐라고요? 격벽. 그리고 격벽 안에는 이렇게 핵이 있습니다. 핵. 이런 식으로 핵이 있고. 자, 그리고 이 균사의 세포벽을 보면 뭘로 돼 있다? 키틴도 있고, 키틴은 다 있고요. 글루칸은 없는 애들도 있지만 글루칸도 있다. 글루칸도 있다. 대신 난균강에 뭘로 돼 있다? 베타글루칸. 그리고 섬유소. 이 글루칸이 사실 섬유 물질 중에 하나예요. 섬유 물질. 섬유는 뭐라고 했었죠? 이렇게 길고 가는 물질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림 보시죠. 그런 물질 같죠? 예, 섬유 중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녀석인데, 그게 글루칸입니다. 글루칸. 그리고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곰팡이 세포벽은. 자, 그러면 이제 곰팡이의 분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시간입니다. 곰팡이의 분류. 첫 번째, 이 난균강이에요. 난균강. 난균강 아까 세포벽 물로 되어 있다고 했었죠? 베타글루칸과 섬유소. 그렇죠. 거기서 이제 얘는 포인트가 있는 녀석이고, 자, 유성생식과 무성생식 모두 하는데 유성생식 때는 남포자를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법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유성생식을 할 때, 이 곰팡이의 분류에서 유성생식을 할 때는 이 곰팡이 이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유성생식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접합포자면은 유성생식 접합포자갑니다. 네. 어쨌든 이런 접합균은 이 접합포자가 유성생식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곰팡이의 이름이 유성생식 포자 이름에 들어갈 때가 많다. 네, 간단한 팁이었고요. 무성생식 할 때는 유주포자라는 얘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격벽 있냐? 얘는 격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린다고 했죠? 다핵균사라고 불린다고 했죠. 핵은 이렇게, 격벽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 격벽이 없으니까
핵이 여러 개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한 세포에 핵이 여러 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핵균사. 자, 균사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난균강은. 이 균사가 잘 발달된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균사가 잘 발달되어 있다. 균사가 잘 발달되어 있다는 이 영양 뿌리 있죠, 뿌리. 네, 뿌리가 아주 잘 발달한다는 거. 영양을 잘 흡수한다. 네, 이런 거를 이제 균사가 잘 발달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유성생식은 대형의 장난기. 장난기가 우리 인간으로 치면 난자, 그리고 이제 소형의 장정기, 우리 인간으로 치면 정자가 수정이 이루어서 형성이 됩니다. 유성생식은. 자, 세 번째, 대부분이 물 또는 습한 토양에 서식하는 부생성입니다. 왜 물이나 약간 습한 데 살 수 있냐면은, 왜 거길 좋아하냐면은, 이 무성생식할 때 유주포자라서 그래요. 유주포자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꼬리가 두 개가 있어요. 이 난균강의 유주포자는. 난균강의 유주포자는 이렇게 꼬리가 두 개가 있어서, 자, 헤엄을 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봤을 때는 굉장히 짧은 거리지만, 이제 곰팡이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얘는 헤엄을 치면서 다닐 수 있는 애기 때문에, 이 물이나 습한 데서 잘 발달을 하고요. 자, 네 번째, 세포벽의 구성 성분은 다른 곰팡이와는 다르게, 그렇죠, 말씀드렸죠. 베타글루칸과 섬유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방금 난균강 유주포자의 편모, 이 꼬리 요거를 편모라고 하는데 편모는 두 개이다. 그 난균강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다음 유주포자균 아문입니다. 유주포자균 아문. 자, 유주포자균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무성생식만 하고 뭘 만들어내냐? 그쵸? 유주포자를 만들어내겠죠. 얘는 격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핵균사라고 불립니다. 유주포자는 총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민꼬리형, 영모균강, 1차형 유주포자, 2차형 유주포자 이렇게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민꼬리형입니다. 민꼬리형. 그래서 이 후단에, 여기가 후단으로 보는 거예요. 이 후단에 한 개의 민꼬리형 편모를 가지게 되고, 자, 영모균강 볼까요? 이 전단에, 여기가 후단, 전단, 얘가 전단, 후단이잖아요. 전단에 이 털꼬리형 편모를 가지고 있으면 영모균강입니다. 얘는 식물병원균에는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자, 세 번째 C는 1차형 유주포자라고 하는데 아까 전단이죠. 그렇죠. 전단에 이 민꼬리형이랑 이 털 달린 거 하나씩을 2개 가지고 있는 애. 1차형 유주포자. 2차형은 이 측방의 민꼬리형이랑 이 털꼬리형 이렇게 2개 편모를 가지면 2차형 유주포자입니다. 자, 세포벽은 키틴을 주성분으로 하고요. 세포벽은 키틴을 주성분으로 합니다. 영양체의 전부가 생식체인 전실성인 것이 많고 일부만이 분실성이다. 자,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영양기관으로 나눌 수 있고요. 생식기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어떨까요? 처음엔 그냥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은 세포예요. 그냥 이렇게 세포인데 이 세포가 2개 있다고 봅시다. 이 2개 중에 하나가 원래는 영양세포가 되는 거고 하나가 생식세포가 되는 건데 얘네는 이제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되어 있지 않다. 이 유주포자균 자체가 유성생식도 없어서 그렇게 진화되어 있는 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양기관, 생식기관이 이제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지가 않아서 이 영양체이면서 생식체인 거예요. 영양체이면서 생식체인 거고 일부만이 이제 분실성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잘 발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자, 다음 접합균 암입니다. 접합균 암은 아까 유성생식, 그렇죠, 접합포자고 무성생식은 분생포자입니다. 자, 격벽이 있냐? 얘도 격벽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격벽이 없어요. 그래서 얘도 다핵균사라고 하고 유성생식에서 모양과 크기가 비슷한 배우자낭이 합쳐져 접합포자를 만든다. 대부분이 부생생활을 하며 분실성입니다. 자, 요것은 좀 요것만 안 볼게요. 네, 그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잔항균암입니다. 잔항균암은 가장 중요해요. 네, 이 식물병원균 일으키는 것 중에서 가장 종이 많은 게 이 잔항균입니다. 잔항균 보시면 유성생식 때 잔항포자를 만들고요. 무성생식 때는 분생포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분생포자. 이제부터 분생포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분생포자는 무성생식에만 있습니다. 자, 분생포자는 무성생식에만 있습니다. 자, 잔항균암은 처음으로 격병 있는 녀석들 나왔네요.
격벽이 있고요. 얘는 단순 격벽 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격벽 공이라고 하면 좀 잠깐만 말씀드리면 세포 안에 이거 격벽이 있었죠. 격벽에 있는 이 구멍을 말해요. 이 구멍이 단순하게 뚫려 있다. 단순 격벽 공이거든요. 그래서 잔항균함은 균사가 잘 발달하여 있다. 즉 영황기관이 잘 자란다. 두 번째, 세포벽은 키틴으로 되어 있으며 섬유소는 거의 없다. 그렇죠? 세 번째, 곰팡이 중 가장 큰 분류근입니다. 이 잔항균이 곰팡이 중 가장 큰 분류근입니다. 자, 얘 어떻게 생활사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이 잔항이라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잔항에서 이렇게 포자들을 막 빼내줍니다. 예. 생식을 위해서 이 포자들을 빼내줍니다. 그럼 포자들이 발화를 해요. 발화하면 이렇게 잔항포자가 됩니다. 잔항포자가 되고,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 이 마이너스 균사랑 플러스 균사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으로 치면은 난자와 플러스 정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쵸? 자, 여기 이 잔항균에서는 마이너스 균사랑 플러스 균사가 있습니다. 얘네가 각각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얘네가 둘이가 만납니다.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핵이 이렇게 하나씩 있잖아요. 그쵸? 이게 다음 단계로 되면 첫 번째 단계 뭐냐면은 세포질끼리만 합치는 거예요. 이 지금 바깥쪽 이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 뭐라고 했었죠?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이 세포질끼리만 합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핵은 그대로 이렇게 있고요. 그냥 우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세포질 융합이라고 합니다. 세포질만 합쳐지고 이 세포질끼리만 합쳐진 녀석들로 쭉 갑니다. 쭉 가요. 쭉 가다가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세포질만 합쳐져 있잖아요. 핵 여기 두 개 지금 이런 상태잖아요. 그쵸? 그러다가 이 녀석들이 핵 융합을 해버립니다. 핵 융합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개 있었는데 하나로 됩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고 얘는 이핵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배체가 됩니다. EN이 돼요. EN. N 플러스 N에서 여기 이렇게 있을 때는 N 플러스 N이거든요. 얘는 아예 N이고 N이고 합쳐서 N 플러스 N이 되고 이 핵이 합쳐지면 우린 EN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N이 어떻게 되냐? 감수분열하게 됩니다. 감수분열. 우리 중기, 후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전기, 중기, 후기 이래가지고 감수분열을 하게 됩니다. 감수분열하면은 EN에서 감수분열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N이 4개가 생기거든요. 자, 어떻게 되는지 보죠. EN입니다. 뿅! N이 몇 개요? 지금 4개죠, 4개. 지금 화면 잘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 여기 점 찍어드리면 4개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 있습니다. 얘도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4개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감수 분열을 하고, 이 감수 분열을 한 요거 하나가 뭐냐면은, 잔항포자입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게 이게 잔항포자예요. 이게 보따리가 8보따리가 모이잖아요. 이렇게 6개, 7개, 8개 8개가 모이면 이게 합쳐집니다. 이렇게 이게 뭐가 되냐? 잔항이 됩니다. 잔항. 그 잔항 안에는 8개의 잔항포자가 들어가 있어요. 잔항 안에는 8개의 잔항포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잔항포자가 다시 뿅 날아가고 생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생활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담자균 한번 보시죠. 담자균은 이 아까 잔항균에 의한 병이 가장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담자균은 가장 고등화된 균입니다. 가장 고등화된 균. 잔항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자, 유성생식하면은 담자포자가 나오고요. 무성생식하면 그렇죠. 이 분생포자가 나오게 됩니다. 격벽이 있고요. 얘는 유연 공격 벽을 가졌습니다. 아까는 뭐였죠? 공. 아까는 구멍이었고 얘는 벽. 얘는 벽 그 자체를 말하는 벽이 특이하기 때문에 얘는 유연 공격벽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 담자균 특징. 가장 진화도가 높은 고등균류고요. 대부분의 버섯과 목재 부우균이 여기 속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버섯이 대부분 담자균에 속합니다. 잔항균도 근데 있어요. 잔항균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담자균에 속한다. 그리고 목재 부우균도 거의 담자균에 이제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재 부우균은 목재를 부우시키는 균입니다. 말 그대로 이 죽은 나무들을 썩게 하는 그런 애들. 자, 세 번째 자실체를 만들고 그 자실체 내의 공간에서 담자기를 만드는 경우와 녹병, 깐부기병과 같이
겨울 포자에서 담자기를 만드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네. 그 담자기가 뭔지 여기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한 개의 담자기에서 네 개의 담자 포자가 형성이 됩니다. 자, 아까 우리 한 개의 잔항에서 8개의 잔항 포자라고 했었죠. 잔항 포자가 생긴다고 했어요.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이 용어만 바꿔주면 돼요. 숫자랑. 한 개의 담자기에서 4개의 뭐가 나와요? 담자 포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작을 여기서부터 하시면 돼요. 이 밑에 사진. 자, 시작을 여기서부터 하시죠. 이 자체가 뭐예요? 담자기. 담자기 안에 담자 포자가 제가 숫자가 써놨습니다. 하나, 둘, 셋, 4개 있어요. 이게 4개가 있는데 얘네도 뿅 날아갑니다. 생식을 위하여 날아가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해서 날아갑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플러스끼리 모여서 얘는 플러스 균사, 얘는 마이너스 균사가 됩니다. 자, 이 플러스 균사랑 마이너스 균사 어떻게 되겠어요? 네, 합쳐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있으면은 세포질이 융합하게 된다. 세포질 융합을 하게 됩니다. 얘도 세포질 융합을 하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 자, 이런 거 보실 필요 없으시고 얘도 마찬가지 지금 세포질 융합된 상태죠. 어떻게 돼요? 핵이 합쳐진다고요. 핵이 이렇게 합쳐집니다. 두 개 산화로. 그러면서 2n이 되겠죠. 얘는 다시 한번 n 플러스 n이고 얘는 n이고 n이고 자 2n이 됩니다. 2n이 다시 한번 감수 분열되면은 n이 몇 개라고 했어요? n 4개가 되고 이 n 4개 자체가 어떻게 돼요? 그쵸. 담자 포자가 되는 겁니다. 담자 포자가 되고 이 담자 포자들이 여기 담자기에 모여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다시 날아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담자 포자의 생활사고요. 아, 담자균의 생활사.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담자균 아문이라고 제가 적었어요. 담자균 아문. 그리고 담자균 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담자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뭐가 맞을까요? 뭐가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실 셋 다 맞습니다. 만약에 이걸로 태클을 걸고 문제를 낸다. 그건 잘못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이의 신청하시면 돼요. 이거 3개 중에 틀린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담자균 아문, 담자균 문, 담자균 문, 담자균 다 맞는 거예요. 다 오라이. 잔항균도 마찬가지로 잔항균 아문, 잔항균 문, 잔항균 다 맞는 겁니다. 사실 이 아문이 이 문보다 작은 얘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세세하게 들어간 거긴 한데 이걸 이렇게 담자균 아문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담자균 문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담자균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문제를 낼 수는 없겠죠. 자, 근데 이랬는데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와, 그러면은 제가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불안정균 아문입니다. 불안정균 아문. 불안정균 아문은 무성생식을 일단 해야 돼요. 왜냐면 얘의 정의가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바로 말씀드릴게요. 불안정균 아문 무생생식, 이 분생포자로 하고요. 불안정균 아문이라는 말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왜 불완전하다면은 유성세대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성세대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불완전하면은 사실 발견된 거나 거의 마찬가지. 왜 그러냐면은 이 불완전균 안에 넣으려면은 불완전균 아문 안에 넣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격벽이 있어야 됩니다. 격벽이 있어요. 우리 격벽 있는 거 몇 개 봤죠 방금? 잔항균이랑 담자균 봤었죠. 그쵸? 그러니까 어느 정도 특정을 할 수 있는 균들인 거예요. 대신 유성세대가 발견만 되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유성세대가 발견만 되지 않았는데 얘는 잔항균 아니면은 담자균이겠다. 어느 정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녀석들. 이게 불안정균 아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격벽이 있어요. 그리고 단순 격벽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단순 격벽공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겠어요? 잔항균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 불안정균 아문은 잔항균에 속하게 됩니다. 일부 담자균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균사의 격벽이 없는 등 유주포자균류와 접합균류의 형질을 가지는 종은 불안정균류에 소속시키지 않는다. 얘는 잔항균이나 담자균, 특히 잔항균에 거의 속해 있지만 뭐라고요? 유성세대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안정균 아문 안에 넣어놓는 겁니다. 자, 요거고요.
그쵸. 이거는 한번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이 격벽의 생성과 역할. 격벽은 세포벽과 같은 녀석이에요. 같은 녀석인데, 이 역할이 다릅니다. 세포벽의 역할은 크기와 형태를 유지해주고, 외부 요인으로부터 방어를 해준다고 한다면은, 이 격벽 같은 경우에는 병원 미생물의 확산 저지. 그쵸. 아까 전에 이렇게 못 들어오게 막아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물질의 흐름을 조절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물질의 흐름을 조절해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고, 자, 요거까지는 봐야 되겠네요, 오늘. 이 단순 격벽공과 유연 공격벽.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까. 단순 격벽공 어디 있는 거죠? 그쵸? 잔항균. 잔항균에 있는 거고, 유연 공격벽 어디 있는 거죠? 담자균에 있습니다. 잔항균 담자균에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얘는 격벽공이고, 얘는 왜 유연 격벽공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적은 요지는, 자, 이렇게 단순하게 구멍이 있어서 이 구멍을 기준으로 이야기해서 단순 격벽공이 나온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런 벽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유형 공격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물질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뭐 이동을 하는데, 유형 공격벽은 이 구멍이 특이해서가 아니고 이 격벽 자체가 특이해서 유형 공격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형 공격벽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곰팡이의 종류가 뭐가 있고, 아마 이렇게 외워야 될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예. 지금부터 한숨 쉬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이게 계속 보다 보면요, 병리학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이 뭐냐? 계속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외워져 있다. 그리고 그건 그대로 점수로 가져갑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어쨌든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자, 오늘 그 수목병의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쫙 한 번씩 읽어드릴 거예요. 이 난균강에는 무슨 병이 있고, 접합균 아문에는 무슨 균이 있고, 이렇게 한 번 그냥 읽어드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셔서 나중에는 이 균은 여기였다, 이 균은 여기였다, 어느 정도 갈피를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외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 보이시죠? 워낙 많아가지고 굉장히 어렵고, 자, 그리고 일단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읽는 방법. 요 녀석들을 읽는 방법이에요. 대부분 이 병원균, 특히 항명 같은 경우에는 뭘로 되어 있냐면은 이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라틴어. 여러분, 근데 라틴어는 정말 읽기가 힘들어요. 네, 저희가 그냥 영어 읽는 대로 발음하는 것처럼 발음이 또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읽으시냐? 여러분들 그냥 편하신 대로 읽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 뭐 엘부고라고 읽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알부고라고 읽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는 그냥 알부고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푸스툴라, 그리고 윌스니아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이렇게 읽으시면서 외우세요. 그 읽는 거 가지고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요, 여러분 점수를 매기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누가 물어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요건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정확하게 아셔도 문제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고,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어떻게 외우시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외우세요. 이렇게 한 꼭지 외우시고, 이렇게 한 꼭지 외우시고, 이렇게 한 꼭지를 외우시는데, 그 다음 뭘 외우시냐? 자, 난균광, 유주포자균화문, 접합균화문 같은 경우에는 이 유발병을 외워주시고요. 네, 유발병을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잔항균, 담자균 같은 경우, 특히 잔항균 같은 경우에는 잔항 형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각균광, 방균광, 뭐 이 소방 잔항균광 이런 식으로 나눠지거든요. 이 각균광에 속하는 게 무엇인지, 방균광에 속하는 게 무엇인지, 자, 여기까지만 일단 외우시고, 여기까지 일단 여러 번 외우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외우셔야지 체계, 머릿속에 체계가 잘 잡혀요. 가장 큰 분류군을 여러분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세부 분류군, 그 다음에 더세분 이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은 굉장히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잡혀 있을 수 있어요. 시험은 어쨌든 누가 더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잡혀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난균강입니다. 난균강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얘는 균계라고 할 수 없고 유색조식물계라고 했었고 그리고 베타글루칸과 섬유소 세포벽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고요. 자, 난균강이 뭐인지 봅시다. 대표적으로 이 모잘록병이 있어요. 모잘록병과 뿌리썩은병을 일으키는 균 아페노마이세스랑 얘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모잘록병 대표적인 균 피시움입니다. 피시움 옆에 이 잔뿌리에서 지제부로 간다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뿌리가 이렇게 있고 제가 나무를 좀 그리는 거를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 잔뿌리, 이 뿌리에서부터 지제부가 어디냐면요. 지제부가 여기를 말해요. 이 나무 줄기와 땅과 만나는 부분,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지제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잔뿌리에서 지제부 쪽으로 간다. 이게 피시움이고 나중에 하나 배울 테지만 이제 리족토니아 같은 애들은 이 지제부에서 잔뿌리로 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균입니다. 얘는 난균강이 아니고 불완전균입니다. 리족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자, 어쨌든 난균강, 모잘록병이 있었고 그 다음에 흰 녹가루병, 알부고 퓨스툴라 윌스니아나 이런 녀석들이 있고요. 역병. 이 역병은 굉장히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아일랜드에 아주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일랜드 정말 수십만 명이 죽은 수백만 명인가 수십만 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 감자기근이라는 사건이었어요. 감자기근. 아일랜드에서 감자를 한 품종만 기른 거예요. 그때 당시 영국의 얘네가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감자를 한 품종만 기르고 있었는데 이 한 품종이 굉장히 잘 자라나는 굉장히 어느 상태에서든 잘 자라는 그런 녀석이었는데 이거를 싸그리 몰살시킨 게 뭐냐 그게 이 파이토프트라 속의 균이 이 아일랜드의 감자를 싸그리 그냥 몰살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이 아일랜드 사람들은 진짜 못 먹어서 죽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못 먹어서 죽는 상황.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 이후로는 이제 여러 품종을 막 하고, 그 아일랜드 가면은 밥도 굉장히 많이 준다고 해요. 뭐 그런 일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파이토프토라가 그 정도로 이제 무서운 균입니다. 역병균이고요. 자, 다음은 노균병, 브레미아. 그 다음에 브레밀라.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엔 페로노. 이 페로노 들어간 녀석들. 페로노, 스포라, 그 다음에 얘도 페로노 있네요. 페로노 들어간 얘들. 여기는 스크렐로 들어간 녀석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브레미아랑 비슷한 녀석들 들어간 얘, 브레밀라 얘랑 브레미아, 그리고 페로노 들어간 녀석들, 그리고 스크렐로 푸토라랑 스크렐로 스포라, 이 스크렐로 들어간 녀석들은 노균병입니다. 사실 전부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외우시면은 여러분들 더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페로노, 스크렐로, 브레미아. 자, 다음은 유주포자균화문입니다. 부센생활균들의 주로 있고요. 유주포자균은 자, 올피디움, 그다음에 파이소더마, 그다음에 신차이트리움, 이런 녀석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주포자균화문이고 다음은 접합균화문인데 접합균화문은 이 균근 곰팡이 있습니다. 균근 곰팡이에서 대표적인 게 이 엔도곤 이런 녀석들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곤충 기생 곰팡이 이런 녀석들도 있는데 자, 엔토모프토라, 그다음에 마세스포라 이런 녀석도 있죠. 예전에 그 담배 중에서 마일드 세븐을 마세라고 부르는 그런 일도 있었고 자, 이 엔토모일 때 이 엔트라는 말이 그 곤충을 뜻하는 접두예요, 접두. 그래서 이 엔토모스포라는 이 곤충 기생 곰팡이고 이 마세스포라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식물병원균에 이 초네포라라는 녀석이 있고 그다음에 리조푸스, 그다음에 뮤코얼 이런 녀석들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녀석들 식물병원균이 있습니다. 자, 다음 잔항균입니다. 잔항균은 이 균계에서 가장 많은 식물병원균을 보유한 분류라고 했었죠. 그쵸? 그래서 먼저 나눠보면은 잔항의 형태가 어떻냐. 반잔항균강이 있고 이 반잔항균강 같은 경우에는 잔항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출잔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효모류와 벚나무 빗자루 병균이 그런데 이 빗자루 병균의 병원균은 원래 뭐라고 했습니까? 파이토플라즈마라고 했었죠. 파이토플라즈마인데 파이토플라즈마가 아니고 빗자루 병균을 일으키는 녀석 중에 이 잔항균이 있다. 반잔항균강 나출잔항을 가지고 얘가 뭐냐면은 이 테프리나속입니다. 테프리나속의 병원균은 잔항균이지만 이 빗자루 병균을 일으킵니다. 어디서? 벚나무에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거 시험에 무조건 나올 겁니다. 네. 자, 다음은 효모류. 이 사카로마이세스. 자, 이런 효모류도 있고요. 자, 다음은 부정잔항균강입니다. 부정잔항균강은 잔항 형태의 잔항구를 만들어냅니다. 잔항구를 만들어내고 이 불안정균류 중에 일부가 이 부정잔항균강이고, 자, 그리고 이 페니실리움과 에스피라길러스, 이 녀석들은 두 속의 유성세대. 이런 녀석들이 이제 부정잔항균강을 가지고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애들 나오죠. 각균강입니다. 각균강은 이 각자처럼 잔항각을 만들어요. 그래서 동충하초속, 흰가루병, 탄저병, 그다음에 가지끝마른병, 수지동고병, 밤나무줄기마른병, 포플러줄기마른병 등 대부분의 수목병이 각균강이고 가충수목의 이 그름병도 각균강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름병 같은 경우는 각균강이 아니고 이 소방잔항균강에서 일어나기도 해요. 알고 계시고, 자, 동충하초속 이 코르디셉스 이 동충하초속이고, 자, 흰가루병은 여러분들 이거는 필기해 가셔야 됩니다. 흰가루병은 자, 각균강은 잔항각을 만들죠. 흰가루병은 잔항구를 형성합니다. 잔항구를 형성하는데 얘네가 배열이 뭐 이런 식으로 잔항각처럼 이렇게 배열되어 있어서 그래요. 잔항구면 뭐 이런 식으로 잔항각처럼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는 각균강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잔항 형태는 잔항구를 만들게 됩니다. 각균강에 속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에리시페, 그 다음에 필락티니아, 그 다음에 포도스페라, 사와데, 그 다음에 시스토더카 이런 녀석들이 다 흰가루병 병원균이거든요. 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다음 탄저병, 글로메렐라. 무성세대에서는 이 콜렉토트리쿰을 만드는데 콜렉토트리쿰은 불안전 세대에서의 이 유각균강에 속합니다. 네. 자, 다음은 반균강입니다. 반균강도 이 반자가 들어가요. 잔항반을 만들어냅니다. 그 대표적인 녀석들이 타르 전무니병, 소나무 잎떨림병, 균핵병, 리지나 뿌리 썩은병, 스크렐로더리스 궤양병, 소나무 피목가지 마른병 이런 애들이 있는데, 자, 이런 애들 굉장히 특징이 개성이 있는 애들이에요. 얘는 특징이 굉장히 개성 있는 애들이어서 이런 애들 아마 잘 외워주실 겁니다. 잔항반 같은 경우에는. 자, 타르 전무니병, 리티스마. 진짜 타르처럼 뭔가 이렇게 막 암 걸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점이 이렇게 나온 애들이 있어요. 잎사귀에. 타르 전무니병이고. 자, 소나무 잎떨림병. 로포데르미움인데 소나무 잎떨림병 잎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소나무 잎떨림병 걸리면요. 자, 다음은 균핵병은 스크렐로티니아, 그 다음에 리지나 뿌리썩은병, 리지나 은둘라타라는 병원균이고요. 리지나 뿌리썩은병 같은 경우에는 산에서 잘 일어나고, 그리고 원래 뿌리썩은병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담자균 화문에 많은데 리지나 뿌리썩은병 같은 경우에는 이 잔항균이어서 이런 것도 아마 특징적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얘는 화재가 일어나면 많이 발생합니다. 화재. 높은 온도일 때 포자가 발화를 하기 때문에 이 화재가 일어나면은 리지나 뿌리썩은병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징이 많아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음 스크렐로더리스 궤양병. 얘는 그램메닐라 에비에티나. 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각자의 발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크렐로더리스 병원균이고요. 다음 소나무 피목가지 마른 병입니다. 세난기움 페르기노섬. 예, 얘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나무 피목가지 마른 병. 자, 잔항균의 마지막으로 이 잔항균강인데 얘는 잔항좌자라는 것을 만들고요. 얘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이 이중벽을 가져요. 잔항균이 이중벽을 갑니다. 세포벽이 이중벽을 가지고 있어요. 이중벽. 이게 소방잔항균강의 특징이고, 소나무 잔항균강에는 더댕이병, 그리고 거민별무늬병, 사과나 배의 거민별무늬병, 각종 식물병이 있는데 더댕이병, 엘시노에,
이런 수도 있고, 이 더대병의 무성세대는 또 불완전세대 육각균광에 속하고요. 자, 이 검은별무늬병, 벤투리아, 검은별무늬병, 각종 식물병, 마이코스페렐라,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얘. 마이코스페렐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이코스페렐라 속. 자, 다음은 담자균입니다. 담자균은 굉장히 확고해요. 굉장히 얘가, 이렇게 막 나뉘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녹병균, 깐부기병, 목재부균, 모균강, 입진무늬 마른병균의 유성세대인, 큰일 났네요. 타나테포러스 큐컴메리스. 와, 진짜.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요런 녀석들이 담자균 아문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불안정균 아문. 불안정균 아문 제가 뭐라고 했었죠? 그쵸. 불안정균 아문 하면은 유성세대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불안정균 안에 넣으려면은 격벽이 있어야 되고 그 격벽이 단순 격벽공이기 때문에 대부분 어디로 간다? 잔항균으로 간다. 대부분이 잔항균으로 속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육각균광과 총생균광으로 나눠지는데, 육각균광은 이 분생포자 각과 분생포자 반을 형성한 녀석들, 총생균광은 그 나머지를 형성한 녀석들, 그리고 포자를 생성하지 않는 녀석들도 있어요. 균사만 생성한 녀석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이 리족토니아, 얘가 아까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모잘록. 얘도 모잘록병을 일으킵니다. 모잘록병은 어디서만 일어나면은 그 유묘 뭔지 아시죠? 유묘장. 아주 작은 나무들, 그 작은 나무를 키우는 곳. 작은 나무를 키우는 곳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줄기가 뭐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짤록해집니다. 그래서 모잘록병이고. 자, 무포자균광 이제 특징적이니까 두 가지 보겠습니다. 이 리조토니아랑 스크렐로티움. 이렇게 무포자균광이고요. 자, 각균광의 분생포자각에는, 진짜, 에스코치타랑, 그 다음에 매크로포메, 그 다음에 포모시스, 그 다음에 필로스틱타, 셉토리아 자신있게 하니까. 어쨌든 육각균광에 속하고. 그 다음에 여긴 쉽네요. 분생포자 반, 콜렉토트리쿰, 그 다음에 실린드로스포리움, 그 다음에 엔토모스포리움, 그 다음에 마르소니나, 그 다음에 페스탈로티옵시스. 이렇게 분생포자 반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녀석들은 대부분 이 육각균광에서 분생포자 반을 형성한 녀석들이에요. 자, 총생균광, 올터나리아, 그 다음에 에스피라길러스, 그 다음에 보트리티스, 그 다음에 세르코스포라, 그 다음에 클라도스포리움, 코리네스포라, 푸사리움. 전 이거를 푸사리움이라고 읽어야 될지 아니면은 좀 영어 좀 잘하는 척 하기 위해서 푸사리움이라고 읽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헬민소스포리움, 그 다음 페니실리움이랑, 그 다음에 피리큘라리아, 그리고 벌티실리움, 이런 녀석들이 총생균광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곰팡이 암기법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되시고요. 자, 이번에 균근까지만 얼른 보시고 오늘 끝내도록 하죠. 오늘은 좀 일찍 끝냅시다. 자, 균근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보시죠. 균근이란 식물의 어린 뿌리가 토양 중에 있는 곰팡이와 공생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왜 어린 뿌리에 있냐면은 어린 뿌리가 대부분의 영양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그 영양소에서 탄수화물을 이 곰팡이가 받거든요. 탄수화물을 받고 이 곰팡이는 여러 무기 영양소들을 얘네가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교환을 하게 됩니다. 이 식물과. 자, 균근은 기주식물에게 무기 영양소를 대신 흡수해 전달해주고 기주식물은 균근에게 탄수화물을 전해줌으로써 서로 공생관계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균근은 고등 육상식물의 약 97%에서 발견될 만큼 흔한 곰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식물 뿌리 있잖아요. 우리가 식물 뿌리를 만진다는 것은 곰팡이들도 다 만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곰팡이들 엄청 많이 붙어 있습니다. 엄청 많이 곰팡이들 붙어 있고, 식물의 97%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전체 다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체 다 이 균근과 식물과의 공생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자, 두 번째, 산림토양에서 균근의 역할입니다. 산림에서는 산성화로 인해 질산화균의 생성이 억제되어 암모늄태 질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식물은 두 가지로 흡수할 수 있다고 했죠. 이 암모늄태 질소랑, 그 다음에
질산태 질소. 약 두 가지 형태로 질소를 흡수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식물은 대부분 이 질산으로 흡수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산성화, 토양이 산성화되게 되면은 이 암모늄에서 질산으로 만들어주는 이 질산화균들이 억제가 됩니다. 그러면 질산이 잘 만들어지지 않고, 질산태 질소가 잘 만들어지지 않고, 이 암모늄태 질소만 남아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 균근이 이걸 해결해 준다는 거죠. 균근이 이 암모늄태 질소를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고요. 두 번째, 토양의 건조 저항성을 높이고요. 그러니까 이 뿌리에, 그러니까 이 균근의 역할 중에 이거 좀 우리가 특징 알 수 있는 부분이 뿌리에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다다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뿌리가 직접적으로 받는 그런 피해들을 얘네가 대신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 저항성을 높이는 거고. 세 번째, 토양 pH의 완충성을 높이고요. 자, 항생제를 생산함으로써 병원균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되게 됩니다. 이 균에서 항생제가 나오죠, 항생제. 다른 균들을 이제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항생제 성분이 있는 그런 물질들을 내보내기 때문에 그런 게 발생하고요. 자, 균근은 두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내생균근과 외생균근. 내생균근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외생균근은 세포 벽 사이를 다니는 녀석들이 외생균근입니다. 자, 내생균근 먼저 볼게요. 자, 격벽이 없는 군사를 지닌 이 VA 내생균근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두 번째, 뿌리의 피층 세포 내 형성되는 구조체인 구형의 베시클과 분지된 나무 모양의 구조체인 아뷰스클이 있습니다. 자, 어디 있냐면은 이 구형 보시죠. 베시클은 영양분을 저장하는 녀석들이고, 그 다음에 식물과 직접적으로 물질 교환하는 애들이 바로 이렇게 아뷰스클,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되어 있는 애들, 이 아뷰스클들이 식물과 교환을 하는 겁니다. 물질을 교환을 하고요. 이 베시클은 항상 지질로 가득 차 있고 저장과 증식에 관여하고, 아뷰스클은 주로 이 양분 교환을 하고 짧은 시간만 존재하는 구조체입니다. 자, VA 균근을 형성하는 곰팡이는 합성 배지에서 배양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격벽이 있는 균사를 지닌 것에는 난초형과 철쭉형 두 종류가 있으며, 철쭉형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자, 격벽이 있는 균사를 지닌 것, 내생균근에서 격벽이 있는 균사를 지닌 것, 다시 한번, 난초형과 철쭉형 두 종류가 있고, 자, 봅시다. 자, 철쭉형 균근은 두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대요. 에뷰토이드 타입이랑 에리코이드 타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에뷰토이드 타입에는 이 아마니타랑 이 코르티나리어스 그리고 볼터스 이런 애들이 있는 반면에 얘는 굉장히 특징적이죠. 피치젤라 에리카, 저희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도 피치젤라 에리카, 이 에리코이드 타입에 속하게 됩니다. 자, 다음 내생균근의 종류인데요. 거의 접합균문에 속하고, 여기는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것까지 읽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 외생균근 보겠습니다. 외생균근은 어디라고요? 세포벽 사이. 그래서 그물망에 하르티그망을 만든다고 하는데, 보시면은 세포벽 사이로 이렇게 세포 사이를 와닿다 보니까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냐, 이런 망과 같은 구조가 만들어져요. 이게 바로 하티그망이라고 불리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고요. 자, 두 번째, 내생균근과 달리 균사가 세포 내로 침입하는 현상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침입을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외생균근이고요. 자, 보시면은,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얘네가 어디까지 있냐면 항상 여기까지 있어요. 피층까지. 내피로 들어오지 못하고요. 자, 내생균근도 아까 볼까요? 내생균근도 못 들어옵니다. 여기까지가 내피거든요. 내피까지는 못 들어오고 표피랑 피층에서 얘네들은 생활을 한다. 이 특징 알고 계시고요. 자, 이 외생균근은 잔항균문, 소나균문, 특징적인 균,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 세 가지 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 모래밭버섯은 피솔리투스 틴토리어스, 피솔리투스는 잘 알겠는데, 틴토리어스, 소나무에 널리 쓰이는, 소나무에 거의 쓰이는 이 모래밭버섯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생균근과 외생균근의 발달, 이 특징, 피층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내생균근은 피층세포의 내부, 외생균근은 피층세포의 외부라는 차이점이 있다. 자, 이런 특징들 알아가시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 곰팡이에 의한 수목병에 그리고 뿌리에 발생하는 병,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뿌리, 줄기, 잎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에 발생하는 병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